우리 대한민국의 제5, 6, 7, 8, 9대 대통령 박정희, 영웅으로 추앙받으면서도 바로 그 인물, 그는 영웅인가?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917년 일제강점기에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빈농 집안 출신으로 별탈 없이 성장하다가 구미보통학교, 오늘날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박정희가 살던 마을에서 보통학교에서 교육을 마친 사람은 박정희와 셋째 형인 박상희 뿐이었다고 합니다. 형 박상희와 박정희만이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박정희의 생애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이 셋째 형 박상희는 학력이 구미보통학교가 전부였지만 동아일보의 지국장이었으며 나름대로 지방의 엘리트였습니다. 박정희는 우수한 성적으로 보통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집안 사정상 더 공부하기 힘들었지만 형 박상희의 지원과 격려로 학비가 들지 않는 대구사범학교로 진학해 교육을 받습니다. 박정희는 시간이 지나 강점기하의 학교 선생인 훈도로 임명되어 재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군인이 되고 싶어 했으며 훈도로서의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도들보다 많은 나이가 걸려 일본 육사는 힘들다고 생각했고 상대적으로 입학이 덜 엄격한 만주 군관학교를 목표로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고 적은 혈서를 만주로 보냈다는 동료 교사 유중선 씨의 증언도 있습니다. 만주의 신문에 이 일화가 실린 적도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실 논란이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인 훈도직을 버리고 만주로 가게 된 그는 대구사범학교의 교련 주임이었던 아리카와 대자의 추천으로 대부분의 생도가 10대 후반이었지만 23세의 나이로 만주 군관학교의 2기생도 15등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보통학교의 교사에서 만주국의 군인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만주국은 영화 마지막 황제로 유명한 부이 황제가 일본의 꼭두각시 집권자로 있던 정권으로 실제로는 일본의 관동군, 즉 중국 침략에 천병으로 만주에 주둔했던 일본 육군의 사령관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박정희는 타고난 군인 체질이었으며 성실하고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혹독한 생도 기간을 거치고 15등으로 입학했지만 2기에서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이 만주 군관학교에는 훗날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정일권, 6.25의 영웅, 백선엽 등등이 나오기도 했으며 이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선후배들은 훗날 5.16 군 많은 수가 주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뛰어난 성적으로 이제는 본토의 일본 육사로 편입해 3등의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고 조선인 중 유일하게 일본 교육 총감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는 확실히 성실한 성격이고 타고난 군인으로서의 자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졸업 후 일본 제국군 소위 다카키 마사오로서 정식 임관하게 됩니다. 그는 왜 훈도직을 버리고 군인이 되려 했나? 라는 질문에 긴 칼 차고 싶어서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일본군 장교가 된 후 만주에서 복무했는데 당시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을 주로 상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후 위풍당당했던 일본 제국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는 얼마 가지 못하고 일본의 패배로 인한 항복으로 광복 후 초라하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1946년 다시 처음부터 이번에는 다카키 마사오가 아닌 박정희로서 조선경비사관학교 육사 2기에 입교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29살, 훈련생 중에서 굉장히 많은 나이였죠. 이때 대한민국의 전국은 총파업 사태에 이어 대구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구 지역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나 미 군정과 경찰에 대항하는 격렬 시위는 성주, 고령, 영천 등으로 퍼졌고 경남과 전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의 고향인 선산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고 박정희의 형 박상희도 군중들과 이 항쟁에 가담했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게 됩니다. 박상희는 박정희의 단순한 형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박정희가 가장 따랐던 인물이었습니다. 형의 죽음에 박정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박정희는
조선경비사관학교를 3등으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남노당의 권유를 받게 됩니다. 남노당은 남조선 노동당인데 남한의 공산주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정희를 포섭합니다. 제주 4.3 사건 이후 군 내부의 좌익 세력 숙청을 계획해오던 군은 박정희를 체포하고 군내 남노당과 좌익 인사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육본 정보국장 백선엽의 도움과 군내 옛 만주 인맥들까지 나서 간신히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는 동료와 조직을 배신한 선물을 받았고 형 집행정지에 석방이라는 보너스까지 받게 됩니다. 박정희는 이 남노당 좌익 경력 때문에 5.16 군사 반란이 성공하고 권력을 장악한 후에도 미국에게 지속적인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승만보다도 더 철저하게 반공을 내세우고 자신의 경력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석방 후 박정희는 소령직을 파면당하고 야인이 되었으며 그 와중 모친이 돌아가시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나 백선엽의 배려로 군의 문관이 되어 급료까지 지급받고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게 되죠. 박정희는 훗날 자신을 구해준 은인인 백선엽에게 자신의 집권 기간 내내 그 은혜를 갚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사와 장관, 국영기업체 사장직을 두루 맡기며 백선엽에게 보답하게 됩니다. 그는 6.25 전쟁이 터지자 다시 군에 정식 복직하게 됩니다. 사실 6.25는 친일 전력이 있던 일본군 출신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백선엽, 정일관, 박정희, 김백일 등 일본군 출신들은 실제로 큰 공을 세웠고 일본 제국군에서 정식으로 훈련을 받은 이들은 독립군 출신 군인들보다 더 크게 활약하게 되죠. 본디 철저한 군인 체질에 성실하고 우수한 인재였던 박정희는 6.25가 끝나고는 서서히 진급하여 장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1960년에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제2공화국이 시작됩니다. 만들어가지고 원상을 다 이미 접근해서요. 네네. 네. 방송을 꼭 다 적어야 돼요. 저기 여기 2층에 방송국에 2층에 있습니다. 많이 다른 거니까. 네. 또 건너편에서 평명 보면 예, 육개하게 메인 중심을 잡았습니다. 아, 이거 옛날 우리는 옛날 나오셨죠? 예, 그 반아시안 형님 모아놓는다. 그 성명학이랑 붙으니까 보시면은 그 당시에 거기 유시라의 장군께서 대상을 다 가운데 가신 정권인데 유가 있어, 유친구가 있었어요. 이건 실제 유가 사진이 같은 거예요. 그런 건데 소설 이술 책을 들고 있고 옆에 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를 이제 풀을 먹이려고 들판에 나갔는데도 책 읽기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는 집안의 큰 재산인데 그리고 이제 울면서 이제 집에 와봤더니 그 똑똑한 소가 들고 앉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숨 놓고 일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하셨어요. 꼭살 같은 경우 네. 손밥. 요게 요 인형을 만든 그게 누구냐 하면 영화 여기 국제극장 보셨죠? 아니 국제시장. 요 소품집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입가에서 교복도 보이시고 가운데는 그 나팔 아까 질문하셨지만 나팔의 1인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 피아노도 잘 치시고 또 예체능에 재능이 많으신데 나팔의 1인자에서 저 나팔 소리가 그 동네에 기상 나팔 역할을 할 정도로 그 나팔을 즐겨 부르셨어요. 예. 계란을 여기 보시지만 그 사진이 대통령께서 대구 사범 4학년 시절에 여름방학 때 고향에 어머니 방문해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어머니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죠. 체구도 아담하고 여기 밑에 계란은 아까 여쭤보셨지만 이제 집에 가면 저걸 이제 모아놨다가 어머니가 갈 때 이제 가져가서 팔아서 그 학교에 보태 써놨는데 이렇게 해갖고 모아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했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구서로 졸업하신 다음에는 여기 1937년에 여기를 그러나 장도영, 박정희와 육사 8기, 해병대 등이 주축이 된 군부 세력의 쿠데타로 인해 이 공화국은 9개월 만에 무너졌고 정국은 군부 세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됩니다. 군사혁명의원회를 만들고 이를 재편하여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발족하죠. 5.16은 박정희와 육사 8기 세력들이 주도했지만 실제로 병력을 이끌고 앞장선 것은 장도영파와 육사 5기생들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이들을 대우해주는 척 하다가 내각 수반인 장도영이 민간 과도 정부에 정권을 넘긴다고 멋대로 발표하자 반혁명 사건으로 장도영과 육사 5기생들을 숙청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된 박정희는 육군 대장으로서 군을 전역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박정희의 적수는 앞서 제2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후보였는데 15만 표 차로 박정희는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박정희는 이로써 대한민국의 5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진심으로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빈농 출신에 훗날 반공을 국가의 제1국시로 내세우는 철저한 반공의 투사가 됩니다. 결국 그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의 집권은 무려 18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기 전 미국은 정치 경제적인 이유상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권유하게 됩니다. 한일 회담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회담의 핵심적인 내용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따른 배상 문제를 매듭짓고 한일 양국의 국교를 맺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1951년부터 시작된 한일 회담은 10여 년에 걸친 협상에도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 이어 장면 민주당 정권도 한일회담을 추진하여 1960년 10월 25일 5차 회담이 열렸으나 5.16 군사로 인해 다시 중단되었죠. 5.16은 국가의 자주 경제 재건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었고 따라서 그들의 군사 정권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경제 건설이 핵심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군사 정부의 정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건설에 기초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일 협상을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일 협상의 논점은 식민 지배의 피해를 보상하는 청구권 문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박정희는 김종필을 시켜 오하라 일본 외상가 일명 김종필 오하라 메모로 무상 3억 달러를 10년간 지불하고 경제협력의 명목으로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로 제공하며 무역 차관 1억 달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제 식민지 35년을 배상하는 청구권 협상 금액을 타결합니다. 이 협상에는 청구권이라는 명칭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협상이 진행됩니다. 포항제철과 고속도로의 건설 같은 경제개발에 거의 다 쏟아넣게 됩니다. 돈으로 지난 식민지배의 모든 보상 문제를 마무리한 이 치욕적인 협상 내용은 2년 동안 비밀리에 묻혔다가 1964년 들어 그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한 대학생들이 정부에 대해 격렬 시위에 나서게 됩니다. 그들은 매국 정권을 타도하자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에 이어 경기고와 청주 공고에서까지 시위가 벌어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것이 바로 6.3 항쟁이며 참여자는 무려 10만여 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사태로 번지게 됩니다. 박정희는 군대를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진압하고 언론 출판을 검열하고 모든 학교를 무기한 휴교시켜 7월 29일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학생 168명, 민간인 173명 등 많은 이들을 검거합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조인되었고 무려 14년을 끌어온 굴욕적인 협정이 그렇게 타결됩니다. 교육 전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6.3 항쟁 이후 박정희는 정권을 견고하게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일찍이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사태를 보았기 때문이죠. 6.3 항쟁 직후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인혁당 사건인데 1964년 8월 14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를 엎으려고 한 비밀 지하 조직 인민혁명당을 검거했다고 중정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정치 사회적인 문제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60년대에는 중화공업의 투자와 발전과 함께 베트남 전쟁의 특수와 현대적인 무장 등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파병 기간은 무려 9년이며 총 32만 명을 파병했고 월맹군 4만 1000여 명 사살해 참전 결과에 따른 총액은 10억 달러 정도인데 이때 얻은 외화로 정권은 많은 재원을 획득했고 참전 용사분들의 피 묻은 돈으로 산업화의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정희는 이후 6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윤보선 후보와 다시 대결하여 승리합니다. 1968년 1월 청와대 코앞까지 북의 무장 공비들이 침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박정희는 큰 충격을 받았고 황토 예비군을 이때 창설하게 됩니다. 이때는 울진, 삼척 등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고 이승복 어린이 사건도 있었죠. 때문에 반공의 시대였고 아예 국가적으로 철통 같은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삼선 개헌안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신민당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지만 민주공화당은 새벽 2시 30분에 날치기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이후 1970년 7월 7일 드디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식을 가지게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발전의 기틀이 비로소 마련된 그의 업적이었고 박정희는 1억 달러 수출을 기념해서 수출의 날을 제정한 지 불과 6년 만에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 효자들로서 수출 관련 전시회입니다.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자원도 없고 또 돈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결국 우리는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게 우리 유일한 살 길이다 그랬고 수출만이 살 길이다. 수출은 국력이다. 그런 표 안에 수출에 매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출의 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수출 기능 확대회의인데 이 확대회의를 대통령께서 주재해가지고 각 부처 장관, 그다음에 뭐 금융기관장, 그다음에 기업체 대표들 이렇게 매월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회의하면서 실적 체크하고 또 이제 저기 실적 증대 방안 이렇게 내놓고 하면서 추진한 결과 우리가 수출 강국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매월 1회 시간인데 1965년부터 79년까지 총 15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통령께서 147회를 참석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 5회 피치 못할 때만 참석을 못하시고 참석하셔가지고 실적 체크하면서 실적을 하시는데 일례로 74년도 8월 15일 날 우리 이경선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달에 회의는 당연히 안 하시겠지 하고 이제 실무자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더니 왜 준비 안 하냐고 수출 회의는 하라고 해가지고 그날에도 회의를 주게 하셨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자, 여기서 가지고서는 여기서 유명한 정보로 아까 어른께서
그때 야당에서 다 보고서를 쓰니까 와가지고 보고서 대모하고 김영삼 다 개국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왜냐하면 우리가 법대가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니들 돈 많은 거 놀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튼 그런 생각하는 게 조그만 생각이에요. 근데 뭘 갖고 내다보면 꼭 필요하고 기관사로 있어.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그 에라르 총리가 기관사로 확증이 전쟁에 거의 필수 요건이다. 그래갖고 이 고속도로를 추진하게 된 경우가 우리가 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모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해야 됩니다. 요 지차인데 요거는 대통령께서 현장 그 고속도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 차 직접 이거 진짜 신문입니다. 이거 타고 다니시면서 아니 미국 기차 아니 일반 기차 그죠? 반대 거라고 그리고 수출이죠. 가발. 서울 통생신 만들어서 서울 통생신 상승 지역 수출만 근데 가발에서 큰 기업가 있었는데 그는 71년 김대중 후보를 상대로 7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김대중은 예비군 폐지와 교련 폐지 등의 공약으로 만만치 않은 인기를 끌었죠. 박정희는 이때 군중 연설을 하며 말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출마입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상남자 박정희는 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는 유신으로 인해 국민의 투표권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남자답게 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는 10월 유신을 발표하고 헌법을 무시한 채로 유신헌법을 통과시킵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연장한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 대통령은 긴급조치권 등의 권한을 가지며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및 법관의 임명권을 갖는다. 74년에는 긴급조치 1호, 2호가 선포되어 유신을 비방하거나 유신에 반대하는 개헌을 주장하기만 해도 영장 없이 즉시 체포되며 군사재판에 넘겨지고 징역 15년까지 받을 수 있는 공포정치가 실시되기도 하죠. 이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제명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유신시대 최대의 민중항쟁인 부마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산대, 동아대, 고려신학대 등 학생들이 시내로 나가 시위를 하였고 많은 인파들이 합류해 5만여 명이 넘는 거대한 시위로 번지며 마산, 창원에서도 이 항쟁에 참여하게 되죠. 이 시기 박정희는 한동안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에서 나라가 주춤하던 시절이었으며 내부적으로는 경호실장 차지철이 각종 부처에 온갖 갑질을 하던 시절이라 글을 싸고 도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많은 부처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에 패배하고 항복을 선언하면서 조선은 비로소 35년간의 참혹했던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됩니다. 민중은 환호했죠. 일본의 식민 잔재를 청산하고 독립국가를 건설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죠. 미국과 소련은 조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반도를 둘러 분할해버립니다.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 지역은 소련군이, 남쪽 지역은 미군이 분할 점령하였죠. 당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냉전 구도가 자리 잡던 시기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에게 한반도는 반드시 차지해야 할 안보상의 중요 지역이자 전초 기지였습니다. 아시아의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였죠. 38선이 처음 생길 때까지만 해도 분단이 일시적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미국과 소련의 지배 아래 한반도는 점차 격렬한 이념 대립에 놓이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 1948년 결국 남과 북에 각각 독자 정부가 수립되고 이는 2년 뒤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죠. 소련과 중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는 계획
계획을 수립한 김일성은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통일을 명분으로 기습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가 3년 동안 이어졌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합니다. 약 60만 채의 가옥과 함께 산업시설과 공공시설의 80%가 파괴되었죠. 한반도 전체가 그야말로 폐허가 된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 역시 적잖은 비용을 치러야 했고 생각보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휴전과 협상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죠. 비로소 전쟁이 끝났으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암울했거든요. 한국은 전쟁의 여파로 전국이 쑥대밭이 되었고 휴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67달러에 불과했죠.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해야 했죠. 경제 부흥을 위한 투자에서는 총금액의 50% 이상을 원조와 해외 차입에 의존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하고자 했던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산업금융체 및 산업부흥체를 발행했고 이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미국 국제개발처 USAID는 한국의 원조금을 지원하며 한국을 밑빠진 독이라고 혹평할 정도였죠.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한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했는지 가르치고 있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 망해가는 독일이 선진국으로 솟아오르던 일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던 것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6.25 이후 황폐한 한국에서 1980년대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의 부상 그리고 현재까지 전세계의 역사를 다 뒤져봐도 한국과 같은 사례는 거의 없죠. 외국에서도 한국의 경제 발전은 동아시아의 기적 미라클이라고 부릅니다. 까지만 해도 한국은 일명 보릿고개를 겪으며 굶주리던 나라였습니다. 5에서 6월만 되면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나서 국민 대다수가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웠죠. 70년대까지는 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혼분식 장려운동을 펼쳤습니다. 베이비붐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했으나 쌀 생산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쌀 부족과 쌀값 상승 현상이 일어났고 당시 박정희 정부는 국민들이 쌀에 여러가지 잡곡과 밀가루를 섞어 먹게 했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잡곡을 먹나 안 먹나 도시락 검사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식당에서도 쌀밥 대신 밀가루로 만든 국수나 수제비를 판매해야 하는 날이 정해져 있었죠. 곰탕이나 설렁탕에 국수나 당면을 넣어 먹는 것은 바로 이때 생겨난 습관입니다. 이렇게 쌀 하나도 마음껏 먹지 못할 만큼 가난했던 한국은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을까? 찬란하다 우리 문화 보고백과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당시는 미국의 대정책 변화로 무상원조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자체 경제개발이 시급하던 때였죠. 그 무렵 박정희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의 성장은 박정희 시기에 윤곽이 잡혔죠.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혁명 공약에서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한다라고 외쳤죠. 이때부터 한국이라는 국가는 하나의 목표 경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신흥 독립국들이 수입 대체형 폐쇄 경제를 택했을 때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성장 전략으로 잡죠. 하지만 수출 주도형 발전은 초반에 농촌 붕괴 현상을 초래하며 막대한 실업과 외화 부족 사태를 낳게 됩니다. 이때 선택한 게 외화벌이죠. 1963년부터 박정희 정부는 약 7,900명의 광부와 약 1만 명의 간호사를 서독에 파견했습니다. 당시 서독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많은 취업 기회가 보장된 상황에서 독일인들은 육체 노동이 요구되는 직업은 가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가 채운 것이죠. 당시 한국은 연간 약 5천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GDP의 무려 2%에 달하는 액수였던 이 외화는 한국 경제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죠. 1964년 9월부터는 30만 명이 넘는 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하여 약 50억 달러에 해당하는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이 금액에는 미국의 군사 원조, 파병 한국군의 수당, 그리고 베트남 전쟁 관련 사업으로 한국 기업이 번 수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진, 현대, 대림건설 등의 기업들이 이때 용역과 건설, 무역으로 떼돈을 벌며 재벌로 성장했죠. 1954년 7.2%에 불과했던 경제 성장률은 1970년에 10%까지 증가했고 1960년 129만원이었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0년 만에 247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베트남 특수가 끝난 후 한국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가진 중동으로 눈을 돌렸죠. 정부는 1970년대부터 중화공업을 집중 육성하며 수출기업에 각종 특혜를 줬는데 이때 건설기업들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중동의 진출에 일명 중동 붐을 일으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단의 항만공사, 가스공사, 주거단지, 조성 등 초대형 공사들을 모두 따내며 1979년에는 1인당 GDP 1,700달러를 달성하죠. 1964년에 수출 1억 달러를 넘어선 한국은 31년 만에 수출 2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김재규 중정부장은 박정희가 은밀하게 들려 음주 가무를 즐기던 동정동 안가에서 차지철과 박정희를 암살할 계획을 짜고 이를 실행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11.6 사건인데요. 김재규 의원은 차지철을 쏘고 이어 박정희 대통령을 쏘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신임했고 같은 동양 출신이며 육사 2기 동기인 가장 믿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일어나라 대한민국, 태양의 빛을 가득 품에 안고 영원히 노래하라 아름다운 이 땅에. 일어나다 함께 소리쳐,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 어떤 어려운 일 와도 우린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우리는 해냈어 다 함께 세계 최고의 경제 발전 이루었어. 지금은 잠시 힘들다 해도 다시 할 수 있어. 대한민국 뜨거운 태양이 밝혀주는 찬란한 도시의 불빛들, 이 모든 시련 던져내고 우리는 승리한다. 자 일어나 지금이야. 자유의 태극기를 들고서 손을 맞잡고 이쁜 소리쳐 다시 일어나라 대한민국. 해냈어 다 함께 세계 최고의 경제 발전 이루었어. 지금은 잠시 힘들다 해도 다시 할 수 있어. 대한민국 뜨거운 태양이 밝혀주는 찬란한 도시의 불빛들, 이 모든 시련 견뎌내고 우리는 승리한다. 자 일어나 지금이야. 자유의 태극기를 들고서 손을 맞잡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